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간 가운데 발화 상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하는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간밤에 35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해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도시 혐오가 확산되자 밀양시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우리 모두의 불찰이라며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한 줄기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31초간 4번 연속 폭발하면서 공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가 되죠.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아직도 2명의 신원만을 파악했을 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에 나머지 21명은 장례 절차마저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부검과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 감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구조견들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25시간 동안 이어진 실종자 수색 작업 끝에 외국인 국적 근로자의 시신이 마지막으로 수습됐습니다. 이번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모두 23명이 숨졌습니다. 건물 구조물이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철근 빔이 완전히 붕괴되어 그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남성 2명을 포함해 한국인은 모두 5명, 외국 국적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색 작업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9개 기관 40여 명은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내부 CCTV를 통해 확인한 최초 발화점에 대한 감식 등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감식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발화 장소, 발화 원인 공유한 이후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피해 수습과 예방을 위해 화성시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처음에 불이 어떻게 발생했고 또 어떻게 퍼졌는가 그 모습이 담긴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CCTV에 따르면 처음엔 작은 실오라기 같았던 연기가 불과 31초 만에 4차례 폭발로 이어지고 결국 첫 폭발이 일어난 지 42초 만에 작업장 전체에 퍼집니다. CCTV 화면도 새까만 연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작업자들은 연기가 발생하자 손으로 배터리를 옮기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연쇄 폭발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나기 직전 2층 배터리 포장 작업장입니다. 배터리를 쌓아둔 곳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여직원이 뒷걸음질 치고 다른 직원들이 몰려와 주변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고 3초 뒤 3차 폭발로 이어집니다. 한 직원이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마구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진화 중에도 4차 폭발이 일어나고 그 이후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연쇄 폭발이 발생합니다. 불과 40초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초 뒤에는 작업장 내부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연기에 갇힌 직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나 누추해서 생각해 볼 때 거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장면을 찍힌 CCTV 화면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사망자 대부분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소식이 끊기는 가족의 얼굴도 못 보고 속이 타들어가겠죠.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로 이송하던 시신을 가족들의 요청으로 다시 장례식장으로 모셔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21번, 고 16번, 고 11번. 장례식장 사망자 현황판에 사망자의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혔습니다. 사고 하루가 지나고 시신은 잇따라 발견됐지만 연락이 끊긴 내 아들이 맞는지 내 조카가 맞는지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안에 있어요. 우리 저기 누가 볼게요. 잠깐만 그냥 볼게요. 발견된 시신들은 심하게 훼손돼 대부분 신원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애 끊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아까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저 아이들을 아빠 가는 거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촌 누나 2명과 친형까지 가족 3명이 이 공장에서 일한 중국인은 사촌 누나 2명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지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 계신다는 거는 확실히는 모르시죠? 원래는 저 사고 현장 갈라 했는데 이게 오면 된다면서요. 업체 대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사망자의 신원은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 유가족들은 당분간 빈소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유가족들은 혹시나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장례식장을 전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선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숨졌다고 전해드렸었죠. 어젯밤 중국 주한 대사도 현장에 왔는데 한국이 이번 사건으로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필 6.25를 코앞에 두고 훈수를 둔 거니까요. 화재 현장 인근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최민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현장 상황 우선 전해주시죠. 네, 화성 송산 장례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숨가쁘게 찾아왔던 장례식장이 지금은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시신이 국과수로 이송되기 전까지 사망자 시신을 확인하려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모두 답답한 마음을 억누른 채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두 명의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지금 이곳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해당 고인의 시신을 확인한 유가족은 조금 전에 화성시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다녀갔다고요? 네, 총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 가족들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어젯밤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소년자의 가족 그리고 부상자 아쉬움 없이 위문도 가고 위로도 가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성시는 피해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서신면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할 예정이지만 유가족 연락이 완료되지 않아 언제 차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송산 장례문화원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어제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 이미 불이 한 번 더 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도 과열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났고 다행히 자체 진화는 성공을 했지만 소방에 알리거나 후속 대비 조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대피한 근무자들은 이번 화재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현장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이틀 전에도 비슷한 불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털어놨습니다. 엊그제도 불이 나고 빛이 났다가 오늘 또 빛이 났다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참사 이틀 전 발생한 화재는 공장 내 과열된 배터리 전지 한 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전지 1개를 따로 치우고 곧바로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불만 끄고는 소방에는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별도의 후속 예방 조치 또한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얘기가 돌길래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아리셀은 지난 4월에도 소방시설 자체 점검 후 양호하다고 소방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해 모두 5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번 사고는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사회정책부 강세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왜 작업자들이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겁니까? 네, 사망자 대부분은 작업장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작업장과 계단 사이에 전지를 쌓아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계단으로 가려면 발화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은 없었습니까? 2층에서 창문을 깨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건 다행히 창문이 있는 사무실 쪽에 있는 근무자들이었고요. 본격적인 폭발이 시작되면서 1층 근무자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시신이 가장 많이 발견된 포장검수 작업장 주변에도 창문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창문이 좁은 탓에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니까 연기도 탈출을 막았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통 불이 나면은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숙여서 이동하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 화재는 조금 다릅니다. 연막탄을 터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공간을 뒤덮는데요. 전해액이 공기 중에 수분과 접촉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질이에요. 수분하고 반응하면은 연기가 나고 염화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죠. 공장에서 도대체 어떤 전지를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화가 어려웠던 겁니까? 네, 이 공장에서 만든 건 리튬 1차 전지인데요. 그중에서 리튬 염화 사이오닐 전지가 주력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많이 쓰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알카라인 전지와 생긴 건 비슷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건 좋은데 불이 나면 위험한 거다 이거네요. 네, 노트북 등에 쓰이는 건 2차 전지입니다. 네. 이 리튬이온 배터리엔 고체 리튬이 없어 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반면 불이 난 공장에서 만든 건 고체 리튬을 사용한 1차 전지인데요. 고체 리튬이 물에 닿으면 폭발성을 가진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도 리튬이 자체적으로 다 탄 다음에 물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물 내에 리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이루고 그러면 만약에 또 1차 전지 화재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꺼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리튬 염화 사이오닐 배터리 전지의 안내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이 안내서에는 전지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끄면 되는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 안내서는 불이 난 초기에 차가운 물에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회사는 절대로 물을 쓰면 안 된다고 표기했습니다. 예? 같은 종류의 전지에도 진화법을 각각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배터리를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끄는 법도 모른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네, 전기차도 배터리 화재가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소화 방법이 개발됐잖아요. 네. 아직 리튬 1차 전지 화재의 진화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마른 모래로 진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이 난 곳에 정확히 뿌리는 게 어려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재 초기 물로 진화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효과적인 소화용액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면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됐죠.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사위도 마침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말 그대로 속숨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다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의 지각 합류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제때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심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권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라도 충분히 토론하자는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민주당이 맞선 겁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벌써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던 법안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학회 연합회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영방송,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을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법에도 다 때가 있다며 토론 1시간 만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결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법사위 진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아예 파행을 겪은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지원 대책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국회 국토위에 일방적 의사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참한 겁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청문회에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 청문회를 진행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거에 너들 일 들어오라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결국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열린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은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전세 계약을 덜렁덜렁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정부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원망도 나왔습니다. 보증금 부분 구제 방안이 한 달만 일찍 나왔어도 살릴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나오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시선 때문일까요? 대통령을 비호한 겁니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의도가 뻔하다.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국회의장과 야당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도 꺼내들고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조정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해서 지금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헌하겠다? 본인이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최혜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 적극 비호에 나서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걸까요? 나경원 의원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핵무장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미 전당대회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밀착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 이슈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다만 국제 제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핵무장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새 후보의 반대에 나 의원은 과거에는 신중하단 평가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아니하단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콧 중단하고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시작부터 여당목 간사 선임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는 국민의힘과 정청래 위원장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간사 선임을 이야기하는데 왜 정 위원장은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본 겁니까? 보통 첫 상임위 때 위원들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요. 네. 또 상임위에 처음 임하는 포부를 좀 밝히는데요. 그렇겠죠. 그동안 불참하다가 이번에 처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디에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 그러니까 좀 지각 참석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뭐 이유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유치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유치한 말싸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영상으로 보시죠.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다른 상임위도 열렸잖아요. 거기는 어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법사위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는 걸 전해드렸죠. 네. 이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이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4법을 다시 통과를 시켰는데 역시 그게 시즌 2구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글쎄요.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별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거 한자 섬도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복귀를 했지만 이거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좀 물러난 사람이 있죠. 추경호. 네, 예.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 백령도행 배를 탄 걸로 전해졌는데요. 당분간 일정 없이 섬에 머문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 장면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요? 4년 전에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같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 전국에 사찰을 돌았었죠.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사찰을 찾고 복귀를 요청하면서 재신임 됐었습니다. 그럼 이 도로 간 추 원내대표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미 당내에서는 그 기류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들 전부는 어쨌든 원내대표께서 빨리 복귀를 하셔서 우리 당 이끌어서 원내투쟁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라는. 본인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모레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74주년인 오늘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루즈벨트함의 방한은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의 상징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조약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승선하자 거수 경례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미군 장병들과 악수를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인사를 건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선글라스를 쓴 윤 대통령은 이번 미 핵 항모의 방한은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어떠한 적과 맞서 싸워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열린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조약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이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보냈죠. 어제 350여 개를 날려 이 중 100여 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 군은 당장 대북 확성기로 대응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요즘 북한 군인들이 자주 군사 분계선 쪽으로 내려오는 만큼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면 잘 들릴 거라면서요. 김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풍선 350여 개를 살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살포를 시작한 이래로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 2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으로 날아온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에 대해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우리 군은 실제로 낙하된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지역에 100여 개로 발견됐는데 낙하 지점이 당시 북서풍의 풍향과 속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종이류와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군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오늘은 대응 조치 없이 북한의 동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이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북 확성기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북한의 도발이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무리한 군기 훈련을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데 이어 이틀 전에는 경계 근무 중인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죠. MBN 취재 결과 이 일병이 사망하기 전에 부대 내부에서 암기를 강요하는 등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부조리가 일병을 숨지게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일병은 그제 새벽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부대에서 A일병을 대상으로 암기 강요 등의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해 재반 사항과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영 부조리 등 부대적 요인이 사망 원인이 되면 전공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순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민간 경찰과 함께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간 경찰에 이첩해 형사 처벌하는 가혹 행위와 달리 군사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해병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지 않고 야당끼리만 합의해 추천하겠다고 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을 대법원장에 추천하게 하자고 제안했죠. 이게 옳다 그러다 말이 많은데 과거엔 여도 야도 아닌 이렇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과 다른 게 있다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지만요. 현지호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특검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람 특검과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등 최근에 진행된 특검은 정치권 추천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헌정사 첫 특검인 온로비 특검부터 2010년대 초까지 임명된 10명의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특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제3자 추천 방식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검사를 임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의 한복판에 사법부 수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28층 건물 옥상에서 세상을 등지려던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한 새내기 경찰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한강변에서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찰관이 한강물에 뛰어든 여성을 직접 따라 들어가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의 활약,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웅크린 자세로 건물 옥상 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서 저희 내려가시죠. 지난 12일 28층 건물의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투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지병을 앓던 아내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나자 투신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의 신고 3시간 만에 건물 난간에서 발견된 남성의 마음을 움직인 건 입직 6개월 차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터놓고 울고 싶은 상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경찰은 일상 대화를 시작으로 1시간에 걸쳐 위로와 설득 작업을 벌였고 이 남성은 결국 스스로 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찰관이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숲지구대 소속 안연회 경감은 퇴직 전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던 지난 13일 밤 누군가 한강에 불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한 여성이 강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함께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한 안 경감은 제복을 입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20년 전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받고 있죠. 가해자 44명 중 31명이 훈방 조치되는 등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건데 성폭행범을 두둔하는 도시라며 이 밀양으로의 휴가를 취소하고 밀양 특산물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자 결국 밀양시장과 시의회, 시민, 종교단체 대표들이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한 펜션.
예전 같으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사전 예약률이 70%를 넘어야 하지만 문의조차 없습니다.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펜션마다 예약률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고 식당과 찻집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일에 잘 해결됐으면 한데 지금으로서는 또 재조명되니까 좀 안타까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밀양을 찾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시장과 지역 원로 80여 개 지역 시민단체는 사건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도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에 가서 폭죽놀이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틱 탄피는 사람을 다치게도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태계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못 막는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모래사장에서 연신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폭죽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유명무실입니다. 주변 상점에도 각양각색의 폭죽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진짜 뭐 단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터뜨린다고 절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무시하시고 하세요. 엄연한 불법 행위에 시민들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 오염도 걱정되고 편하게 놀러 오신 분들이 또 소음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틀 뒤 다시 찾은 해수욕장.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쪼그려 앉아 폭죽을 감싸고 있던 탄피를 찾습니다. 관광객들이 폭죽놀이를 즐기고 지나간 백사장에는 이런 뾰족한 탄피들이 가득한데요.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크게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백사장에 방치된 탄피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닷가로 유입됩니다.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됨으로써 이제 모든 생명들이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고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해수욕장 폭죽놀이는 불법이지만 백사장 밖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문제와 시민 불만 등의 이유로 완전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폭죽을 사서 거기서 불 붙여서 하고 있는 행위를 중간에 말릴 수는 있어도 하지를 못하게끔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화려한 폭죽 불꽃 뒤에 가려진 환경오염. 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내일부터 또다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대비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감귤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배수 펌프로 물을 쉴 새 없이 퍼올리지만 역부족입니다. 올해 장마의 시작을 알린 지난 20일 제주엔 2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내일부터 사흘간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는 27일부터 장마가 다시 시작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 쪽으로 북상한 영향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정체 전선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29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진을 거듭해 이번 주말부터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2년 전 기록적인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 강남의 빌라촌은 곳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주말 장마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물막이판이 설치된 빌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철제 판막이 없는 채로 생활하다가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판을 설치해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중부지방 장마가 평년보다는 나흘 정도 늦게 시작된 것이라며 다음 주엔 전국이 장마철에 들어 장기간 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에서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엔 미국인, 이번엔 일본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이 대학살을 벌였던 난징과 멀지 않은 곳이라 특히 반일 감정이 높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통 특파원입니다. 멈춰선 스쿨버스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동부 장쑤성 수저우시 버스 정류장에서 일본인 여성과 그 아들, 그리고 스쿨버스에 중국 여성 안내원 등 3명이 중국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一对日本母子遇袭并且受伤，还有一名中国女性被砍，身受重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본인 모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중국 안내원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 모자를 덮쳤는데 범행 직후 여성 안내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遺憾であり、被害者の方の一刻も早い回復をお祈りをいたします。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인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현지 일본인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서 이번 달 10일 동북부 지린시 도심 베이산 공원에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당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한 바 있는 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선 다음 달 예정된 지사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선거 게시판을 보면 풍속점, 광고나 알몸 사진 등 황당한 벽보들이 수두룩합니다. 여성 후보들에게는 황산 테러 협박도 일어나고 있고요. 유주경 선거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일본 도쿄지사 선거 벽보입니다. 후보자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바견 머리가 큼지막하게 인쇄된 사진이 수십 장 붙어 있습니다. 真剣にやってらっしゃいます。我々はどうしてもですね、大きく報道されない。したがってこうやった奇抜な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ね。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NHK당은 돈만 내면 온갖 광고, 심지어는 풍속점 홍보 포스터까지 공식 선거 게시판에 붙여줬습니다. 이 당은 후보도 24명이나 냈습니다. 한 후보는 성인 모델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선거 벽보로 활용해 선거법이 아닌 민폐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심의하고 부착하는 우려와는 달리 일본은 벽보 내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후보의 얼굴이 아닌 황당한 사진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選挙運動用ポスターは自身の選挙運動用ポスターを掲示するために設置を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候補者以外の方が使用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지사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선 후보자도 56명에 달합니다. 현재 양강구도로 형성하고 있는 여성 후보들은 황산을 뿌려 실명시키겠다거나 황산으로 가족을 공격하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인질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인질의 얼굴을 쥐고 흔드는 등 아주 참혹한데 그럼에도 인질부터 구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격퇴가 가까워졌다며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인질이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원들은 환호하고 인질의 머리를 쥐고 흔드는 등 괴롭힘을 반복합니다. 다리가 꺾인 채 쓰러진 남성을 강제로 트럭에 태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하마스의 첫 공격이 있었던 지난해 10월 음악축제에서 인질로 끌려간 남성들로 가족들이 협상을 촉구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We are on day 262 and it feels like we're stuck and the world, and when I say the world, we are demanding that that deal get done now and asking all sides to lean in and make that happen. 이스라엘 정부도 가자에 인질 전단을 뿌리는 등 구조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의 고삐는 더 죄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자 지구 라파에 대한 공세를 강행했고 하마스 격퇴에 가까워졌다고 자평했습니다. אנחנו מחויבים להצעה הישראלית
שהנשיא ביידן בירך עליה, עמדתנו לא השתנתה. והדבר השני, שלא סותר את הדבר הראשון, 미국은 이스라엘의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유엔과 협력해 인도주의 조치를 더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부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속히 처리하고 병원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도 읽히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가운데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속한 각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복귀를 설득하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하도록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사실상 복귀하라는 시한을 제시한 셈입니다.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모집을 위해선 다음 달 중순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뒤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전공의 근무 상황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6월 말경에 사직서 처리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들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당분간 휴진을 유예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역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빅5 병원 중 2곳이 사실상 휴진을 철회하면서 다른 병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시작되고 4개월 동안 환자들은 수술 지연이나 진료 차질 등 여러 피해를 겪어왔죠. 조사 결과 피해 대부분이 그러니까 80% 이상이 중증 환자가 많은 빅5 등 상급 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비중이 컸던 곳이죠.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 가운데 수술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로 한 아버지를 둔 딸은 수술이 연기되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수술이 원래 3월달 둘째 주로 잡혔었는데 한 달 2주 정도 이렇게 지연된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한 딸을 둔 어머니는 한 달 전 의사가 없어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음파를 찍어야 되는데 전문의가 안 계셔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딸이 그냥 왔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폐암 등 복수의 암을 투병 중인 한 중증 환자는 휴진 통보 문자를 못 보고 병원에 왔다가 검사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검사를 이번에 했는데 교수가 휴진한다가 안 나왔어요. 머물고 그냥 갔는데 그런 연락을 그분이 나오셨어요. 이처럼 진료 차질을 경험하거나 진료 거절을 받은 환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전공의들의 비중이 큰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상급 종합병원 이용 환자 피해가 80%가 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내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는 없도록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봉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과거 로또라고까지 불렸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급등한 공사비와 인건비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덩달아 올랐거든요. 조합원 한 명당 많게는 4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곳까지 나오면서 곳곳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재개발, 재건축 현장과 그 문제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분담금 갈등 문제 이승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단지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은 최근 사업비 213억 원 증액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이 오른 탓인데 이대로라면 조합원 한 명당 1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4, 5억 내라고 하니 정말 어디 가서 갑자기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통지서를 받고 나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 3천 낼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례율이 22%로 떨어지면서 서울 강남조차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담동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공정률은 50%밖에 되지 않는데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2017년 계약 당시 3,700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6년 만에 60% 가까이 올라 5,900억 원이 됐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커지면서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도 매년 30건이 넘습니다. 건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추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늘어나거나 또 건설사가 시공수주를 주저하면서 늘어난 비용 탓에 시공사인 건설사도 선뜻 재개발 재건축에 나서길 꺼리고 있고 조합원들도 늘어난 분담금을 감내하기 어려워 곳곳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최근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등 제철 과일이 나오면서 과일값에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염이 시작되면 과일뿐 아니라 상추와 대파 같은 채소값도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길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박, 참외 등 제철 과일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제철 과일 출하가 본격화하면서 수박은 지난달보다 15%, 참외는 30% 가까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향후 1년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3%대라 장바구니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산물은 조금 이제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내렸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장을 봤을 경우에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폭염입니다. 폭염이 본격화하면 출하량 부족에 따른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최근 때이른 무더위 탓에 청상추는 9.3%, 시금치는 19.6%, 당근은 27.7%나 올랐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도 그렇겠지만 봄에 비해서 여름에는 물량이 적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 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을 늘리고 봄 배추 비축과 여름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상재해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왠지 비싼 건전지가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건전지만큼은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는 소비자원의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렴한 건전지의 가성비가 비싼 건전지의 최대 8배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모컨이나 시계, 도어락, 장난감 등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정용 건전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전지 14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중금속 함량 등 안전성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속 시간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리플A형 건전지 기준 4개 제품의 지속 시간은 23시간 40분 이상으로 우수했고 2개 제품은 21시간 20분 이하로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건전지 가격을 100원으로 환산해 지속 시간을 비교해보니 유명 브랜드 제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속 시간엔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 차이가 약 7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개 입 제품 기준으로 가격 대비 성능비를 비교한 결과 AAA형은 최대 8.6배, AA형은 최대 7.1배까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전지는 한 번에 많이 또 충전식을 사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건전지의 권장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반복해서 충전하는 충전식 전지가 일반 건전지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전식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최대 20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전지 사용량이 많은 가정의 경우
충전식 전지를 구매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수명이 다한 폐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6.25를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국심을 드높이고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강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100m 높이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 주변엔 애국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 이름의 미디어 조형물도 설치됩니다. 100m 높이로 세워진다면 광화문 광장 어디에서든 대형 태극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 설치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2015년에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다 반대 논란에 부딪혀 설치를 접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들은 갑론을박입니다. 대한민국의 이게 중심 도시에다 우리 수도 서울을 한복판에 더욱더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다는 것은 상징이죠. 이게 태극기 하나로 해서라도 애국심을 더욱 강화해서 여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관상 그런 걸 조화를 맞춰야 되지 않나. 너무 크게 웅장하게 해놓으면 또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보다 논란이 먼저 펄럭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골프 신동들이 제12회 골프존 MBN 꿈나무 골프대회에서 멋진 샷 대결을 벌였습니다. 11년 전 이 대회에서 입상한 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간판으로 성장한 이혜원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 필드 위에서는 진중한 모습으로 호쾌한 스윙을 선보입니다. 프로골퍼 못지않은 정교한 퍼팅 실력도 뽐냅니다. 작년 대회 저학년부 우승자였던 강주원 군은 대회 첫날 홀인원을 기록하며 최고 루키다운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생애 첫 필드 홀인원을 해서 그래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최초로 마스터즈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싶습니다. 2년 전 저학년부 우승자였던 강예서 양은 제1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간판으로 성장한 상금왕 이혜원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혜원 프로님은 아이언샷이 정교하기 때문에 저도 그 정교한 아이언샷을 좀 담고 싶습니다. 남자 고학년부에서는 영화초등학교 6학년 김시용 군이 1위에 올랐고 여자부에서는 경기 송포초등학교 6학년 김서아 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이팅! 저학년부에서는 하귀일 초등학교 김진호 군과 나원초등학교 김지아 양이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2번째 우승자를 배출한 M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는 많은 유망주들이 활약하며 한국 골프계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벌써 파리에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파리가 아닌 현지 적응을 위해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메달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대표팀의 모습,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비교적 쾌적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본격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29도, 창원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오는 주말 이후 다음 주까지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셨습니다.